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주 기구 조작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강의를 늦게 올리게 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사실은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한 15분 정도 시간에 맞춰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직접 임상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이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구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몇 가지 영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구가 구강 내에 접근이 좋아야겠죠. accessibility. 그리고 구강 내는 어둡고 좁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visibility 그리고 illumination. 분명히 이제 잘 보일 수 있도록 라이트를 잘 맞춰줘야겠고요. 그리고 어시스트나 술자가 미러 같은 것 등을 이용을 해서 리트랙션을 잘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해주셔야겠죠. 기구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샤프니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소독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클린 필드를 확보해야 되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구의 소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구를 어떻게 액티베이션 시켜서 잘 조작할 수 있는가, 요것 정도가 제너럴 프린서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술자 환자의 위치 역시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제 환자 보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술 부위는 가능한 한 최대로 잘 보이는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술자가 힘들면 안 되겠죠. 편안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진료 보조 의자에 앉으시고요. 발은 땅에 닿아야겠죠. 안 닿는다거나 아니면 발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넓적다리가 땅과 평행이 되도록 높이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눕는 위치인데 이것을 서파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악을 할 때는 약간 뒤로 올리고 하악을 할 때는 턱을 몸쪽으로 붙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아주 기구가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되실 겁니다. 시야라든지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시야는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좀 어려운 경우에는 미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시야를 확보하시고요. 역시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혀나 볼, 입술 등을 적절히 리트랙션을 라이트나 뭐 엘리베이터, 뭐 심지어는 손가락 등을 이용해서 확보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죠? 자, 기구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곤 하죠. 다른 부분의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어떤 그립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그림이 Modified Pen Grasp이고요. 그 다음이 스탠다드, 기본적인 펜 그래스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손바닥과 엄지를 이용해서 잡는 팜앤덤 그래스프입니다.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 그래스프입니다. 말 그대로 연필이나 펜을 잡는 것처럼 잡는 방법이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누구나 펜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시죠. 네, 펜 그래스프, 스탠다드 펜 그래스프, 내지는 펜 그립이 되겠고요. 모디파이드 펜 그래스프입니다. 펜을 잡을 때처럼 잡기는 잡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검지가 조금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레스트가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잡아주면서 좀 더 견고하게 잡히는 느낌이 있죠. 모디파이드 펜 그립입니다. 마지막으로 팜앤덤 그립입니다. 손바닥에다 기구를 놓고 엄지로 잡는 방법이죠.
기구 샤프닝 할 때는 매우 좋은 방법인데 실제 치주 치료 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 어떤 운동의 범위라든지 힘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잘못하다가는 뭐 입술을 찢는다거나 얼굴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는 팜앤 덤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핑거 레스트. 기구를 잡고 액티베이션을 할 때 어딘가에 손가락을 대고 핑거 레스트를 잡아야 되는데 손의 안정성을 확보하시고 기구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죠. 대부분 넷째 손가락을 이용을 합니다. 고정은 구강 내와 구강 외에 두는 인트라오럴과 엑스트라오럴 방법이 있고요. 그것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오럴 핑거 레스트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컨벤셔널하게 그 치료 부위에 넷째 손가락을 대는 방법이 있고요. 크로스 아치, 즉 오른쪽 편이면은 왼쪽 편, 왼쪽 편이면 오른쪽 편으로 해서 대칭되는 부위에 레스트를 주는 경우, 그리고 opposite arch, 즉 상악이면 하악, 하악이면 상악 이런 식으로 반대편 악궁에 손가락을 대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아닌 finger, 손가락을 넣고 그 손가락 위에 레스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은 컨벤셔널 레스트입니다. 보시면은 아마도 21 내지는 22번 치아를 치료하는 것 같은데 거기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레스트를 두고 있죠. 컨벤셔널 핑거 레스트입니다. 2번 그림은 자, 상악 20번대를 하고 있는데 핑거 레스트는 30번대 반대편 악궁에 가 있죠. 이런 걸 opposite arch intraoral finger re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크로스 아치. 30번대를 치료하고 있는데 왼쪽 편인데 오른쪽 편에다가 레스트를 두었습니다. 크로스 아치 반대쪽의 레스트를 두었다는 뜻으로 크로스 아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트라오럴이지만 치아에다가 레스트를 직접 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먼저 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핑거 레스트를 뒀다는 뜻으로 finger on finger re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인트라오럴 핑거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부류는 엑스트라오럴 핑거 레스트입니다. 구강 외에 핑거 레스트를 두는 경우죠.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팜업 펄크럼,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팜 다운 펄크럼, 그리고 왼손의 인덱스 핑거, 검지를 이용을 해서 기구를 같이 잡아주는 reinforce한 레스트가 되겠고요. 이건 사실은 엄밀한 표현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레스트랑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어쨌건 엑스트라 오랄 구강 외에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레스트를 추가적으로 주었다는 뜻으로 인덱스 핑거, 그리고 왼손에 엄지로 주는 thumb reinforced rest가 있습니다. 역시 각각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오랄,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댔죠. 근데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palm up finger rest가 되겠고요. palm up fulcrum이 되겠고요. 2번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환자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바로 palm up, palm down fulcrum이 되겠습니다. palm down fulcrum. 세 번째는 오른손만으로 기구를 조작하기 힘이 약할 경우에 왼손의 인덱스 핑거, 검지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도와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인덱스 핑거 reinforced rest가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마찬가지로 인덱스 핑거가 아닌 엄지를 이용을 해서 thumb reinforced rest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extraoral finger rest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기구의 조작에서 네 가지 순서입니다. 역시 시험에서 내기에 참 좋고 채점하기도 편한 답이 되겠죠. 인스트루먼테이션의 원칙, 일단 기구를 치아에 댑니다. 어댑테이션이고요. 포켓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을 때 그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죠. 바로 앵귤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면에 적절한 각도를 앵귤레이션을 시켜주고 치아 쪽으로 레터럴 프레셔를 준 다음에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치석과 플러그를 긁어내죠. 바로 이 네 가지 순서를 통해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국가고시에도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치석 제거를 위해서 포켓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0도, 치면에 바짝 붙어서 기구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자, B번 치석 제거나 칙을 활택할 때 가장 좋은 각도입니다. 45도에서 90도 정도의 각도일 때 그 날을 이용해서 가장 잘 치석을 떼어낼 수 있죠. B번이 가장 아이디얼한 앵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C번 45도보다 좀 더 좁죠.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석은 잘 떨어질 수 있지만 칙은 표면에 상처나 흔적을 남기기 쉽습니다. 너무 엣지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앵귤레이션이 되겠고요. D번 반대로 90도보다 훨씬 넘어가는 각도죠. 이런 경우에는 치석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맨질맨질해질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각도는 B번, 그리고 포켓 안으로 들어갈 때는 A번, 그다음에 C번, D번의 경우 각각 어떠어떠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기구를 조작하느냐인데 상방으로 하는 버티컬,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하는 오블리크, 그리고 수평으로 긁어내는 호라이전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혼용되면서 완벽한 플락 컨트롤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죠. 자, 그리고 역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스트로크를 세 가지로 분류하긴 하는데 첫 번째 익스플로러터리 스트로크는 사실은 뭐 프로브나 기구를 이용을 해서 텍타일 센스로 치근면의 형태라든지 치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내용이고, 헷갈리는 것이 바로 스케일링용 스트로크와 루트 플레이닝용 스트로크입니다. 자, 스케일링 스트로크의 특징, 짧고 확고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제 캘큘러스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고 힘을 줘서 딱 떼어내는 그 느낌이죠. 반면에 루트 플레이닝은 슬슬 긁어내고 다듬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등도의 힘으로 잡아당기고요. 주로 루트 플레이닝에 이용이 되는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스케일링 스트로크와 루트 플레이닝 스트로크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임상 사진이죠. 카란자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렇게 플라그와 치석이 잔뜩 끼어 있는 환자인데 열심히 오늘 배웠던 내용대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입니다. 오늘 정말로 내용이 별로 없죠. 자, 기구의 샤프닝입니다. 사실 이 샤프닝은 요즘은 이 전동으로 나오는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잘 모르는 사람이 샤프닝을 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기구의 각도까지 정해지는 그러한 기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가끔씩 국가고시에 가끔씩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밑줄을 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샤프닝을 할 때 무딘 기구로 사용을 하면 왜 안 될까? 첫 번째, 치아에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잘 안 되니까 힘을 더 주겠죠. 손목의 긴장도가 증가하고요. 기구가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치석 제거나 치근 활택술의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효과도 떨어지고 술자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넘기면 되고요. 종종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잘 외워두면 되겠죠. 계속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기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플라스틱 막대기, 소독된 플라스틱 막대기를 두고 얼마나 샤프닝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라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숫돌을 옆에 두고 항상 예민하게 샤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라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자, 어느 쪽이 샤프한 기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왼쪽은 하얀색으로 밝은 선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선이 보이지 않죠. 기구의 앞쪽 부분에서. 자, 어느 쪽이 더 샤프할까요? 예, 정답은 바로 오른쪽. 오른쪽의 기구가 샤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에 나왔다 하면 맨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요거죠. 다음 중에서 샤프한 기구가 아닌 것을 설명한 문장을 골라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커팅 엣지가 밝은 선으로 비쳐 보이면 무뎌진 겁니다. 그렇죠? 밝은 선으로 보이면 무뎌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이 보이면 무딘 겁니다. 자, 가장 좋은 게 우리 손에 있는 손톱입니다. 손톱을 가지고 살살 긁어봤을 때 이 큐티클 층이 긁혀 나온다. 그러면 샤프한 기구고요. 손톱을 깎기가 싫다. 그러면은 이 손이나 피부에 살짝 기구가 눌러봤을 때 이 샤프니스가 느껴지면은 샤프한 거고요. 안 느껴지면 무뎌진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 치근에 대고 자꾸 사용하는데 미끄러지기만 하고 샤프한 느낌이 안 든다. 역시 날이 무뎌진 겁니다. 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사인이 얼마나 기구가 샤프한지 평가하는 스탠다드고요. 국가고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리지 않고 종종 나오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빛에 반사돼서 선으로 보이면 무딘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도 잘 나오죠. 그림만 그려놓고 각도가 몇 도일지 써라. 네,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자, 기구와 샤프닝 스톤, 여기서 오른쪽에 기울어져 있는 이 검은색 물체인데요. 이루어야 되는 이상적인 각도는 바로 100도에서 110도. 그래야 기구가 갖고 있는 70도에서 80도의 샤프니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에서 110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왼쪽은 아주 덜해진 무뎌진 기구가 되겠고, 오른쪽은 아주 예쁘게 샤프닝을 잘한 70도에서 80도의 커팅 엣지를 갖는 기구의 절단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구는 무슨 기구일까요? 날이 2개고 매우 양쪽이 샤프하죠. 2개의 커팅 엣지를 가진, 네, 유니버셜 큐렛이 되겠습니다. 자, 샤프닝 스톤 이런 종류까지 알아야 되나 싶네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두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로터리 스트루먼트에 달아가지고 샤프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돌 자체에다가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모나거나 실린더 형태, 콘 형태의 스톤이 있습니다. 자연 스톤이 있고요. 인공 스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기구와 샤프닝 스톤이 이루는 각도는 100에서 110도. 날의 전면은 바닥에 평행하게 하고, 기구를 미는 방식, 그러니까 손으로 오른손으로 기구를 미는 방식이 있고, 왼손에 있는 숫도를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데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라. 그리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각도가 옳지 않으면 오히려 기구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프닝 스톤을 이제 할 때 원칙이 되겠는데,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스톤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톤도 역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각도를 맞춘 뒤에 아주 스테이블하고 펌한 그립을 잡고 너무 과도하지 않은 힘으로, 그리고 메탈은 샤프닝을 하다 보면 끝에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이 와이어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샤프닝 하지 말란 뜻이죠. 그리고 샤프닝 할 때는 반드시 물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무뎌진 느낌이 들면 바로 샤프닝 해라. 당연한 이야기들이 원칙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기구를 조작할 때 100도에서 110도가 될 수 있도록 샤프닝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치질이나 호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백 액션 치질과 호 같은 경우는 약 100도 정도의 각도, 그리고 기구 앞면이 45도 정도가 되도록 당기는 액션으로 샤프닝을 하시고, 자, 밀어주는 치질 같은 경우는 45도의 각도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뭐 기구의 각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샤프닝을 하시고요. 진지백토미 할 때 쓰는 이 커클랜드 나이프, 모든 베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샤프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골고루 샤프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쓰는 5번 나이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샤프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몇 가지 찝어드린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요거 정도만 공부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